예, 안녕하세요. 마도텅 사회탐구 강사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 서양 윤리의 접근 그 문제풀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8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여기 지문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 이 지문이 과연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아시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죠. 인간을 항상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만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행해라. 자, 이 말 누가 했어요? 이건 진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칸트의 말이죠. 칸트. 칸트의 정언 명령 중에 하나예요. 인격주의라고 하는, 인격성 정식이라고 하는 칸트의 정언 명령 중 하나입니다.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 이 칸트의 입장에서 자, 이 상황에 대한 대답을 하면 됩니다. 자, 이 공학자는 지금 로봇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뭐 요새 보면 로봇 카페라고 해가지고 뭐 로봇이 커피 내려주는 카페도 있고 뭐 이런 데도 있던데, 하여튼 뭐 이 공학자는 이 로봇을 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개발해야 될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로봇이 유덕한 품성을 지니도록 개발하세요. 여러분, 유덕한 품성 이런 거 강조하는 것은 무슨 윤리겠어요? 이런 건 덕윤리에서 중시합니다. 덕윤리. 자, 2번 로봇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자, 너무 쉽죠? 아까 칸트 뭐라 그랬어요?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 그랬죠. 인격을 항상 목적으로 대하라는 것은 인격 그 자체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격을 존중하라는 얘기는 뭐예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라는 얘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3번 잠깐 보면 로봇이 자기 보존 성향을 지니도록. 자기 보존 성향 이런 거 강조하는 거는 아퀴나스가 그래요. 아퀴나스의 자연법 윤리에서 강조하는 것이고, 4번 로봇이 쾌락의 총량을 최대화하는 것은 이건 어디서 강조해요? 공리주의에서 강조하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 5번 로봇이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도록 개발하세요. 이거는 그냥 위에 나온 선지에서 약간 말만 바꿔가지고 틀린 선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굉장히 쉽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자 9월 모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 지문이 과연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고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구체적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본다. 자, 그런데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것은 자, 유덕한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자, 먼저 잠깐 여기 이 앞에를 좀 볼까요? 여기가 중요하긴 한데 잠깐 앞에는 뭐라 그러냐면 좋은 삶이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규명. 좋은 삶은 무엇인지 탐구해 보는 건 여러분 이론 윤리학에서 그렇죠. 우리가 가장 처음 배운 주제인 윤리학의 주제로 살펴보자면 이건 이론 윤리학이고,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이건 이제 실천 윤리학이죠. 근데 이때는 굉장히 예외적이었어요. 2018학년도 9월 모평인데 이때는 굉장히 예외적으로 원래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늘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거 이제 구분하라라는 문제였는데,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그런 문제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읽어보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역시 이실매기 그런 윤리학의 종류를 물어보는 것 같지만,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렇지만 여기서부터 뭐라 그래요? 자, 도덕적 삶에서 중요한 건 뭘 갖추는 것이다?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품성. 자, 따라서 윤리학은 덕을 함양한 사람의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윤리는, 이런 윤리학 이론은 자,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자, 나의 주장은 뭐예요? 나의 주장은 품성과 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나의 주장은 품성과 덕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는 무슨 윤리예요? 덕윤리예요, 덕윤리. 그럼 덕윤리의 입장에서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윤리학적 이론들. 자,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어때요? 원리 원칙을 굉장히 중시해요. 의무론은 뭐라 그러죠? 자, 보편입법, 인격성 정식, 정언 명령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원리 원칙 굉장히 중시하죠.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의 원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죠. 이런 윤리들은 자, 원리만을 강조한다. 자, 덕윤리 입장에서 뭐와 뭐에 대해서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원리 중심의 윤리에 대해서 하는 말을 골라주시는 겁니다. 이때만 예외였어요. 늘 평가원과 수능 문제에서 늘 1번 문제는
이론 윤리학, 실천 윤리학, 메타 윤리학, 기술 윤리학 이거 구분하는 것이었는데 이때만 예외적으로 자, 덕윤리 입장에서 의무론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 이렇게 나왔어요. 앞으로도 뭐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이 높진 않은데요. 어쨌든 예외적으로 이렇게 한번 출제됐으니까 이런 유형도 있구나 정도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1번. 자, 덕윤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에 대해서.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그쵸? 자, 의무론이나 공리주의는 원리만 중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덕윤리에 비해서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함을 뭐 했어요? 간과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은 바로 나오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나머지 보기도 보면 의무론과 공리주의에서 도덕 원리가 중요함을 간과했을 리는 없을 것이고 3번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덕윤리 같은 경우가 맥락적 사고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맥락적 사고의 배제가 중요함을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어요. 덕윤리가. 덕윤리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덕을 함양한 사람의 판단과 실천에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덕윤리에서는 맥락적 사고가 배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3번은 안 되는 것이고 4번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 자,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 이런 거 강조하는 건 기술윤리학이죠. 지금 덕윤리하고 의무론 공리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기술윤리학 나온 건 약간 생뚱맞은 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 도덕 언어의 의미를 명료하게 분석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무슨 윤리학이에요? 메타윤리학이죠. 역시 지금 덕윤리, 의무론, 공리주의 얘기하고 있는데 메타윤리학과 관련된 선지 약간 생뚱맞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좀 예외적인 케이스의 그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018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방금 2018학년도 9월 문제 1번은 약간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요거는 뭐 일반적인 문제예요. 자, 18학년도 수능 5번 보시면 자, 어떤 행위는 타당한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자, 행위 규칙에 일치하면 옳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규칙 이런 거 강조하니까 선생님 의무론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끝까지 읽어보셔야겠죠. 근데 행위 규칙의 타당성을 결정하는 척도는 유용성이래요. 유용성. 자,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 자, 유용성을 강조하는 거 어디서 강조하죠? 유용성은 다른 말로 효용성이라고도 합니다. 유용성, 효용성은 그 결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결과에 얼마나 이바지했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용성의 원리, 이게 바로 무슨 원리죠?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 공리의 원리라고도 해요. 최대다수 최대 행복에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이바지를 했느냐 이런 거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고, 근데 그냥 공리주의가 아니죠. 그 공리의 원리를 어디에 적용하는 거예요? 규칙에 적용하는 거예요. 규칙. 자, 그래서 윤리적 의사결정은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공리주의가 아니라 자, 이건 무슨 공리주의다? 규칙 공리주의다. 자, 공리주의에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뭐 양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또 하나 여기 보는 이제 규칙 공리주의가 있습니다. 공리의 원리를 행위 자체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따라야 되는 규칙에만 적용을 하는 게 규칙 공리주의가 되겠어요. 자, 그다음 나 같은 경우는 우리 뒷단원에서도 좀 더 자세히 배울 텐데 이 담론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담론이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토론이에요, 여러분. 토론. 그래서 어떤 행위 규범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이 자유롭고 평등한 담론, 토론을 통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이어야 정당화될 수 있다. 자, 이것은 담론 윤리라고 하는데 담론 윤리는 누가 얘기했냐면 하버머스라는 아저씨가 얘기했어요. 하버머스. 자, 담론 윤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뒷단원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면 현대사회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담론 윤리에서는 어떤 고정된 원칙을 가지고 그걸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사회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모여서 토론 과정, 담론 과정을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담론 윤리의 핵심입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떤 규칙이 최대 유용성을 산출하는지는 알 수 없다. 자, 규칙 공리주의는 더 큰 유용성을 산출하는 규칙에 근거해야 되는데 알 수 없으면 이런 원리를 만들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2번. 유용성의 원리는 행위 규칙이 아니라 개별 행위에 적용된다. 자, 이건 행위 공리주의 얘기인데, 자, 가는 뭐죠? 규칙 공리주의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예요. 개별 행위가 아니라 개별 규칙에 적용해야 돼. 이렇게 가야겠죠. 그래서 이게 여기 앞뒤가 바뀌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자, 담론윤리인데요. 자, 모든 당사자들은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담론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토론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합의점을 합의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보편화 가능한 행위 규범에 합의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담론윤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건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셔도 돼요. 담론의 참여자들은 서로의 주장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러는데 토론을 왜 해요? 토론은 서로가 가지는 생각들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는 게 토론 아니에요? 비판 과정 속에서 좀 더 나은 대안을 찾고 하는 것이 토론이고 담론입니다. 그래서 비판해서 안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자, 5번. 결과에 대한 고려 없이 규칙이나 규범의 타당성을 판단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 먼저 공리주의는 여러분 결과주의입니다. 결과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가 동의할 리 없습니다. 그리고 담론윤리, 자, 담론 과정에서 당연히 결과에 대해서도 토론하고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고려를 안 한다는 것은 담론윤리도 규칙 공리주의도 동의할 수 없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19학년도 6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다음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하는 행위들에 의해 올바른 사람이 되거나 옳지 못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도덕성이라는 것, 우리가 옳은 인간인지 그릇된 인간인지 우리가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는 원래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며 생긴다는 거예요. 어울리며. 또한 위험에 당면에 무서워하거나 태어난 마음을 지니는 태도에 따라 비겁한 사람이 되거나 용감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건 역시 뭐예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후천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덕은 본성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된 뭐의 결과로 생긴다? 습관의 결과로 생긴다. 자, 덕은 선천적인 게 아니라 습관의 결과, 후천적으로 생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이건 무슨 윤리죠? 덕윤리입니다. 덕윤리. 자, 그러면 덕윤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덕윤리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라 그랬죠. 그리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말이 있어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공동체 속에서 도덕이나 윤리가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공동체마다 강조하는 윤리나 도덕은 좀 다를 수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 습관의 결과로서 내 내면에 형성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문제 상황입니다. 자, A는 온라인 쇼핑몰 회사에서 책임자인데 상사가 부당거래가 의심된다. B의 개인정보를 달라. 근데 이제 원래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하겠다고 굉장히 약속을 한 상태래요. 그럼 A는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훌륭한 인품에 비춰 판단하세요. 자, 덕윤리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성품이죠, 성품. 성품, 덕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성품이나 덕은 어디서 생겨나요? 사회 속에서 생겨나는 거죠, 사회 속에서. 자, 그래서 1번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될 훌륭한 성품, 인품에 비추어서 판단하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덕윤리와 관련된 선지 1번. 자, 2번 보시면 개인의 권익이 회사와 공동체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덕윤리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겠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굉장히 사회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덕윤리에서는. 2번, 3번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의식에 의해 상사의 요구에 응하세요. 자, 선의지에서 비롯된 의무의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칸트겠죠. 물론 칸트라고 하더라도 상사의 요구에 응할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뭐 의무의식을 강조하는 건 칸트긴 하지만 상사의 요구에 응하진 않겠죠. 어쨌든 이건 여기 제시문은 덕윤리니까 뭐 선의지 의무의식 나오는 순간 뭐 이건 틀린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 개인정보를 공개할 때 발생할 결과의 유용성을 측정하세요. 자, 여러분 결과의 유용성 어디서 강조하죠? 공리주의에서 강조합니다. 유용성, 효용성 나오면 여러분 뭐다? 공리주의다. 이거는 머릿속에 탁탁탁 바로 떠오르실 수 있도록 이게 자동 반사되도록 이렇게 반드시 외워두셔야 돼요. 유용성, 효용성 강조하는 거 공리주의다.
자, 5번 어떤 상황에서도 예외 없이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세요 이랬는데 덕윤리 입장에서는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예외 없이 약속을 지키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진 않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자, 2019학년도 역시 6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자, 어떤 사상가인지 한번 볼까요? 자, 도덕적 딜레마를 설명한 여성들의 방식을 살펴보면 자, 여성들의 방식은 남성들과는 다른 도덕 언어를 사용한다. 여성의 방식과 남성의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뭐 여기서 끝났죠. 남성과 다른 어떤 여성들의 성향을 반영한 그런 윤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도덕 언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성의 발달과는 또 다른 도덕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자, 여성들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을 해하지 말고 보살펴야 한다는 윤리의식이다. 자, 이게 뭐예요? 배려윤리죠. 배려윤리. 자, 길리건의 배려윤리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 남녀의 도덕적 사고의 차이에 대한 편향적 이해를 극복해야 된다. 그렇죠. 기존의 윤리는 지나치게 어떤 중심이다? 남성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 공정, 이성 이런 것들을 중시해왔던 윤리가 기존의 윤리인데 그러면은 그래서 거기서 놓쳐왔던 어떤 관계, 감정, 맥락 이런 것들을 뭐 해보는 이해하는 윤리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무슨 윤리다? 배려윤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남성 성향에 너무 치우쳐져 있던 그전 윤리를 보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제 배려윤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편향적 이해를 극복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감정을 배제한 선행일수록 도덕적 가치가 높다 그러는데 배려윤리에서 중시하는 건 뭘 중시해요? 감정 중시해요. 그래서 감정을 배제할 리가 없고요. 3번 배려는 보편적 의무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행해져야 된다. 자, 보편적 의무의식에 따라 무조건적으로 하는 거는 누가 강조하는 거예요? 의무론 칸트에서 강조하는 거죠. 배려윤리는 관계, 감정, 맥락을 고려하는 것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틀렸다고 볼 수 있고 4번 성차는 존중해야 되나 남녀의 도덕 판단 기준은 같다고 봐야 된다. 여기 보면은 여성들의 방식과 남성들의 방식이 뭐예요?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같다고 볼 리가 없겠고요. 5번 도덕 판단은 상황적 맥락보다 합리적 추론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는데 자, 배려윤리에서 강조하는 건 맥락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추론보다는 상황적 맥락을 더 중시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에 두 개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 역시 뭐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2019학년도 역시 6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한번 좀 볼게요. 자, 갑.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의무를 의식하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언 명령에 따라 행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언 명령은 보편화 정식이다. 딱 우리 익숙한 말들 많이 나오죠.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의 입장. 근데 요 말이 조금 어렵죠.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요게 무슨 얘기냐면 해야 한다라는 의무가 먼저 주어진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먼저 주어져 있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무가 먼저 주어지고 그 후에 능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 건 이제 칸트의 입장입니다. 칸트의 입장. 근데 이거 혹시 모르셨어도 그냥 읽어보면 아시죠? 정언명령은 보편화 정식에 따라 나온다.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의 대표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을은 뭐 우리 개념 설명할 때는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렸는데 역시 뒷단원에서 이 을에 대해서 자세히 배웁니다. 을이 누구냐면 요나스라는 사람입니다. 요나스. 일단은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여기서 한번 좀 볼게요. 요나스는 자, 이 거꾸로요. 자, 칸트는 해야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랬죠. 의무에서 능력이 나온다 그랬는데 요나스는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다라는 뭐가 먼저 있어요? 능력이 있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해야만 한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꾸로죠. 칸트는 의무가 있어서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봤는데 요나스는 능력에서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요. 자, 이것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지녔다는 것 그 자체로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나스의 윤리를 뭐라고 하냐면 책임윤리라고 해요. 책임윤리. 우리가 능력이 있다면 정확하게는 예측 능력이 있다면 그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될 의무가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는 인간이 미래 위험을 예견하고 책임져야 된다는 명령으로
표현된다. 이게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윤리예요. 미래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예견해야 된다. 이거를 뭐 요나스 뒷단원에서 자세히 볼 텐데 이걸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표현합니다. 미래에 닥쳐올 위험에 대해서 미리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을 공포의 발견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선지 정리해 볼게요. 1번, 갑은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를 도덕행위로 본다 그러는데, 자, 자연적 경향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 같은 게 일종의 자연적 경향성일 수 있는데, 자, 칸트는 그런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행위는 도덕적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뭐에 따라서만, 의무의식에 따라서만 행동하는 것이 도덕적 행위입니다. 자연적 경향성에 근거한 게 아니라 칸트에게는 의무의식입니다. 의무의식. 예를 들면 어떤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이 들고 이런 거는 우리의 자연적 경향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칸트는 어떤 동정심 같은 자연적 경향성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건 그거는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고 봐요. 진짜 지나치게 깐깐하죠. 어떤 마음속 의무의식이 명령해서 남을 도와주면 그것은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저 사람 너무 불쌍해. 어떤 마음속에 어떤 불쌍한 그 동정심 때문에 도와주게 된다면은 그거는 의무의식이 아니라 어떤 자연적 경향성에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참 지나치게 깐깐한 사람이긴 합니다. 칸트가. 어쨌든 그래서 의무의식에 근거해야 도덕적 행위입니다. 자연적 경향성이 아니라. 2번, 갑은 도덕법칙의 형식으로 행위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칸트는 도덕법칙의 대빵이에요. 도덕법칙의 형식으로 늘 행위를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예요? 조건이 없는 명령인 정언명령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이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요. 자, 3, 4, 5는 뭐 요나스가 들어가 있는 선지인데 뭐 선지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을은 책임의 주체와 대상은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된다고 본다 그랬는데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 맞습니다, 여러분. 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요나스 입장에서 책임을 지려면 이성을 지녀야 돼요. 이성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임의 주체는 인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진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책임의 대상은 자연도 포함합니다. 요나스 입장에서. 자연을 포함하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는 이성을 가진 존재로 한정되는 것이 맞지만 대상에는 자연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번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나스 관련해서는 하여튼 뒷단원에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 을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닥쳐올 위험, 그걸 우리가 의도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어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인간이 당연히 의도했겠습니까? 당연히 의도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미래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미리 대비하고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도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다고 볼 수 있겠고 5번, 갑, 을은 인간이 준수해야 될 무조건적 도덕적 의무. 자, 무조건적 도덕 의무. 자, 칸트 입장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정언 명령이라고 하죠. 정언 명령. 자, 칸트는 당연히 정언 명령이 있습니다. 칸트는 당연히 정언 명령이 있죠. 자, 요나스는 과연 그럼 정언 명령을 얘기했을까? 요나스도 정언 명령을 얘기했습니다. 요나스는 칸트를 좋아해서 칸트 흉내를 내면서 정언 명령을 얘기하는데 요나스의 정언 명령이 있어요. 요나스의 정언 명령은 인류는 지구상에 존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존속해야 된다. 이건 이유가 없는 정언 명령입니다. 이걸 이제 정언 명령이에요. 요나스의 정언 명령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칸트도 그렇고 요나스도 그렇고 둘 다 정언 명령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둘 다 무조건적 도덕적 의무가 인간에게는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역시 약간 까다로운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학년도 수능 2번 문제 되겠습니다. 갑사상가가 을사상가에게 제기할 반론. 자, 이렇게 얘기한대요.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은 누군지 볼게요. 자,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자 공동체 속에서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자,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이 다 공동체 속에서 생긴다.
자, 무슨 윤리예요? 공동체에서의 어떤 성품, 품성, 덕성 이런 걸 강조하는 무슨 윤리? 덕윤리가 되겠습니다. 덕윤리. 자,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자, 행복은 쾌락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유용성의 원리. 유용성의 원리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리주의인 것 같네요. 자, 공리주의가 뭐예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행복을 높이는 것이 우리에게 선이고 윤리적인 것이다. 그래서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의미한다. 근데 좀 덧붙여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공리주의와 양립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바람직하고 가치 있다. 이것은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질적 차이. 그래서 질적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공리주의 원리와 양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니까 을은 질적 공리주의가 되겠습니다. 질적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 누가 얘기했죠? 밀이 얘기했죠. 밀. 자, 1번.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자, 덕윤리에서 공리주의, 질적 공리주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를 무시한다. 공리주의에서 무시하나요? 그럴 리가 어디 있어요. 행복은 쾌락의 향유와 고통의 부재를 얘기하는데. 2번. 자유로운 선택을 위해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함. 자, 덕윤리에서는 맥락을 중시해요. 자, 덕윤리에서는 공동체마다 형성되는 인격 그리고 강조하는 품격 이런 것, 품성 이런 것이 다르기 때문에 덕윤리에서는 굉장히 맥락을 중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윤리에서 구체적 맥락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리가 없겠죠. 3번. 도덕 판단의 기준이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질적 공리주의에서 그것을 자 행위의 동기가 아닌 결과임을 간과할 리가 없습니다. 공리주의는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4번. 사회 전체 행복 최대화가 보편적 도덕 원리임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질적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사회 전체 행복 최대화죠. 이거 공리주의에서 강조하는 거죠. 공리주의에서는 이거를 보편적 도덕 원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간과할 리는 없고요. 정답은 5번인가 봅니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보다 유용성의 합리적 계산을 강조하는 건 공리주의. 공동체의 전통이 중요하다. 이런 걸 강조하는 게 무슨 윤리예요? 덕윤리죠. 그래서 야 공리주의 니네는 맨날 합리적 계산, 유용성 합리적 계산 하려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공동체의 전통이 더 중요해. 니네는 그걸 간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뭐 역시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깔끔한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자 6월 문제 되겠습니다. 자, 역시 갑사상가, 의사상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갑이 을에게 제시할 거. 자, 그럼 갑 보시면 자, 인간에 대한 배려는 윤리적 행위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그 토대이다. 자, 배려했던 기억과 배려받았던 기억이 윤리의 기본이다. 이렇게 배려윤리죠. 배려윤리. 자, 배려윤리가 자, 인류는 쾌락과 고통의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자, 요거는 진짜 정말 많이 나오는 제시문이거든요. 이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벤담이 한 말이에요. 벤담. 인류는 쾌락과 고통의 두 주권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쾌락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렇다면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좋은 것은 쾌락,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을 최대화하는 것이 최대 다수의 최대의 행복을 이루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봤던 벤담의 입장입니다. 하여튼 요 제시문 고통과 쾌락의 두 주권자의 지배하에 있다. 요거는 이제 벤담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눈으로 좀 익혀두시고요. 자, 어쨌든 배려윤리가 벤담, 공리주의에게 할 말이죠. 공리주의에게. 자, 1번 최대 행복의 원리보다 인간관계의 맥락을 우선해야 됨을 강조한다. 바로 나오는데요. 최대 행복의 원리는 누가 강조해요? 이거 공리주의가 강조하잖아요. 인간관계의 맥락을 중시하는 건 누가 중시해요? 배려윤리가 중시하죠. 어떤 감정관계, 공감 이런 거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맥락을 우선해야 됨을 니넨 간과하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1번. 2번 유용성의 계산은 보편적 도덕 원리의 의거함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벤담이 그거 간과하지 않죠? 유용성의 계산 자체가 보편적 도덕 원리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보는 겁니다. 3번 고통의 회피와 쾌락의 추구가 인간 고유의 성향임을 간과한다. 벤담이 뭐 그거 간과하나요? 간과하지 않죠. 4번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이 동등하게 고려함을 간과한다. 자, 벤담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기 때문에 나의 행복과 타인의 행복을 동등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벤담은. 그래서 역시 간과하고 있지는 않고요. 윤리적 행위를 위해서는 동기보다 결과가 더 중요함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벤담은
결과주의죠. 공리주의,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역시 그 중요함을 간과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뭐 문제는 아주 깔끔하게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이거는 이제 윤리와 사상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윤리와 사상은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많죠. 자, 인간의 도덕성 발달은 정의 윤리가 놓친 배려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새롭게 조직되어야 된다. 배려하는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걸맞는 도움을 줘야 되며 배려받는 사람 또한 자신의 도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뭐 배려윤리라는 거,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배려윤리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윤리적 배려는 자연적 배려가 발휘되기 힘들 때 요청된다. 의무감에서 남을 돕는 윤리적 배려보다는 욕구와 성향에 따라 남을 돕는 자연적 배려가 도덕적으로 선호된다. 자,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왔죠. 자, 윤리적 배려와 자연적 배려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요런 개념을 얘기했던 사람은 우리 배려윤리 할 때 길리건 주로 배웠는데 나딩스라는 사람도 있어요. 나딩스. 근데 뭐 문제 푸실 때는 뭐 나딩스랑 길리건을 구분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배려윤리구나 이렇게 푸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먼저 이 자연적 배려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연적 배려는 말 그대로 자연적, 우리가 약간 본능적으로 그러니까 인위적인 노력을 가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배려를 자연적 배려라고 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표적인 게 뭐 부모와 자식 간의 배려를 말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이거는 일종의 본능이죠. 모성애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부모 자식 간의 배려 이런 거는 자연적 배려예요. 자연적 배려. 근데 이 자연적 배려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뭐 예를 들면 주변 사람들, 뭐 친구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 마을에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인류 전체 더 나아가서는 자연까지도 우리가 막 고려하고 배려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자연적 배려를 확장해가지고 우리가 인위적인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배려를 무슨 배려라고 한다? 그건 윤리적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윤리적 배려. 그래서 어떤 인류에 대한 배려라든가 더 나아가서 자연에 대한 배려를 하는 거. 이런 건 이제 윤리적 배려죠.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려윤리는 사람들 간의 상호 우존성과 유대감을 중시한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깊게 안 봐도 그냥 바로 나오네요. 배려윤리는 사람들 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거잖아요. 그럼 사람들 간의 상호 우존성, 유대감, 중시. 뭐 끝나는 거죠.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가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2번. 배려보다는 논리적 추론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 아니죠. 오히려 배려가 더 중요한 것이고. 3번. 자연적 배려는 이성에 의해 동기가 부여됨으로써 실천된다 그러는데 자연적 배려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뭐라고요? 약간 본능적인, 자연적으로 주어진 배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성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4번. 자연적 배려는 모성애와 같은 윤리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는데 자, 요거는 앞뒤가 바뀌었죠. 아까 모성애 같은 거는 일종의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모성애와 같은 이것이 자연적 배려고요. 이 자연적 배려가 먼저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출발로 해가지고 확장시켜서 윤리적 배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거꾸로가 됐어요. 그래서 윤리적 배려는 모성애 같은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다. 이렇게 바꿔주실 수 있고요. 5번.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서로 배타적이어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는데 아니요.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상호 조화가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자, 배려윤리가 어떤 기존의 윤리가 남성 성향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라고 해서 등장했다고 해서 남성윤리 꺼져!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남성윤리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답 고르기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나머지 선지가 왜 틀렸는지 이런 것들은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 문제였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윤사에 나왔던 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 윤사 2020학년도 9월 모평 문제입니다. 도덕적 삶의 원천은 인간의 상호작용을 넘어서지 않는다. 자, 우리는 배려하는 사람으로서 주의를 기울이고 응답을 하게 된다.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상대방을 위해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동기를 부여한다. 배려윤리. 자, 나는 과거와 함께 태어났다. 그리고 이 과거로부터 개인주의적 방식으로 자신을 분리시키려는 시도는 나의 현재 관계들을 일그러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 정체성. 자, 역사적 정체성 소유와 사회적 정체성의 소유는 일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가지는 어떤 역사적 경험이 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은 나의 그리고 어떤 윤리성, 나의 도덕성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역사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라고 보는 무슨 윤리입니까? 덕윤리입니다. 덕윤리. 특히 이제 이 사람은 현대 덕윤리 철학자인 맥킨타이어라 그래요. 자, 1번.
자, 배려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실천 가능한 것이다. 아니에요. 배려는 점점 노력을 통해서 확장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윤리적 배려가 되면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2번, 자연적 배려와 윤리적 배려는 상호 배타적이다. 뭘 상호 배타적이에요? 자연적 배려를 출발로 해가지고 윤리적 배려로 확장되는 겁니다. 상호 배타적이라는 건 서로 대립한다는 건데 뭐 말도 안 되죠. 3번, 도덕 판단을 맥킨타이어, 도덕 판단 과정에서 인간의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해야 된다. 더귤리, 자, 더귤리는 공동체 속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품성을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 속에서 맥락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자, 도덕 판단 과정에서 품성과 관계성을 고려. 뭐 끝났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개인이 추구해야 될 목적과 역할은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다. 공동체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5번, 갑을. 자, 도덕 판단 구체적 상황과 맥락에 구애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구체적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이 배려윤리와 덕윤리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있나 볼까요? 다음 문제 있네요. 자, 2020학년도 자, 9월 모평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의무에 맞는 것이기는 하지만 의무로부터 나온 것이 아닌 행위는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자, 요게 뭔 말이냐면 자, 제가 남을 도와준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그 행위 자체만 보면 그것은 의무에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의무의식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 돼 라고 명령을 내린다고 합시다. 그래서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다면 그건 의무에 맞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그런 의무의식의 명령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저 불쌍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 이런 동기로 제가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그건 의무로부터 나온 행위는 아니죠. 다시 제가 사람들에게 선한 평판을 얻고 싶어서 남을 도와줬다고 합시다. 그 행위 자체는 의무에 맞는 것이긴 하지만 그 행위는 내 마음속에 의무로부터 나온 건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나온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고 싶다라는 다른 목적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도덕적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 누구의 주장입니까? 칸트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선의지에서만 비롯되어야 도덕적 가치를 가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 이해되시죠? 어떤 다른 목적이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것, 그것은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오로지 선의지, 의무의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 행위입니다. 칸트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기쁨을 느끼면서 자, 사례를 볼게요. 봉사활동에 참여해 왔는데 슬픈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다. 1번, 공동체 전통과 덕목에 부합하도록 이거는 덕윤리입니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덕윤리. 2번,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 자, 준칙은 개인이 따르는 개인의 개인적 규칙을 준칙이라고 하는데 자연적 경향성에서 비롯된 준칙은 도덕 원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칸트는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라고 얘기하지 않죠. 3번, 선한 목적을 위해 조건적 명령에 따라 행해야 됩니다. 조건적 명령이 아니죠. 칸트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정언 명령, 무조건적 명령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4번,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행해야 됩니다. 자, 사회적으로 칭찬과 인정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되겠죠. 선의지와 의무의식에 따라야 되는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법칙, 남을 도와야 된다라는 보편적 도덕법칙, 무조건적 원칙에 따라서 행해야 된다. 정답은 5번. 역시 답 고르기는 어렵진 않았는데 친구들이 꽤 많이 틀렸어요. 2번 고른 경우들도 좀 있었습니다. 보면 이제 자연적 경향성 이런 말에 대해서 친구들이 좀 이해를 잘 못했어가지고 틀리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동정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자연적 경향성이에요. 근데 그것에 따라서 행해하는 건 칸트는 윤리적이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2020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자, 다음 사상가의 입장. 자, 공동체 행복은 공동체 구성원 행복의 총합이다. 어떤 행동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더 클 경우. 자, 공리의 원리에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그냥 이거 딱 봐도 그냥 공리주의죠, 뭐. 공리주의.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냥 공리주의 문제였어요. 공동체 행복을 늘려야 된다. 최대다 최대 행복. 자, A는 자전거를 사기 위해 용돈을 모으고 있다. 난민 돕기 운동 광고를 보고 용돈을 기부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다. 아이씨, 자전거 사고 싶은데 난민을 도와야 되나?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번, 정언 명령에 따라 어려운 처지의 사람을 도우세요. 이건 뭐 딱 봐도 칸트 아니겠습니까? 정언 명령. 그래서 틀렸네요. 이해 당사자들의 쾌락을 최대화하도록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공리주의 원리 아닙니까? 정답은 2번. 3번 실천적 지혜를 발휘해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행위하세요. 자, 유덕한 사람이 되도록 자, 이거는 무슨 윤리? 덕윤리가 되겠습니다. 실천적 지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했던 거예요. 4번 기부의 결과를 따지기보다는 배려심을 발휘해라. 이거는 배려윤리가 되겠죠? 배려심을 발휘해라. 공익은 사이의 총합보다 크다는 것을 고려해라. 자,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잖아요. 최대 다수, 최대 행복. 그래서 공익이라는 것은 그냥 최대 다수가 최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익은 그냥 사익의 총합과 뭐한 거야? 같은 거다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더 크다라는 것을 고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마지막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가요? 하나 더 있네요. 자, 윤사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2020학년도 수능 문제. 자, 도덕적 행위에 대한 선생님의 편지는 잘 읽었습니다. 자, 저는 선생님과 같이 달리 도덕적 행위에서 사람들이 배려자가 되는 것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배려자가 되는 것과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배려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상가의 입장은 뭡니까? 배려윤리가 되겠죠. 배려윤리. 제가 강조하는 배려는 자연적 배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연적 배려, 뭐 윤리적 배려 이런 거 얘기하는 이제 나딩스의 입장이 되겠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이야?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할 수 있는 행위는 유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해야 되는 도덕적 의무에서 비롯돼야 된다. 이거 뭐 딱 봐도 칸트 아니겠습니까? 이 선생님은 칸트네요. 그래서 이제 배려윤리 입장에서 누구에 대해서? 칸트에 대해서 하는 말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보면 제가 볼 때 선생님의 입장은 블라블라라고 생각합니다. 1번 동정심과 같은 감정을 의무의 근거로 삼아야 하면 칸트가 동정심을 이거를 근거로 삼아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그럴 리 없죠. 2번 도덕 법칙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됨을 간과한다. 칸트가 이런 거 간과할 리가 없죠. 모두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이고. 3번 배려의 의무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함을 강조한다. 칸트는 의무식에서 발생함을 강조하지 자연적 배려에 대한 경험에서 발생한다는 걸 강조할 리는 없습니다. 4번 도덕교육의 과제가 이성에 대한 추론 능력의 함양임을 간과한다 그러는데 자, 배려윤리 입장에서 도덕교육의 과제가 이성에 의한 추론 능력의 함양이라고 배려윤리에서 그렇게 칸트에게 얘기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틀렸습니다. 5번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한 그렇죠. 배려윤리에서는 공감, 배려, 맥락 이런 것들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특수한 맥락에 따른 행위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배려윤리에서는 칸트 선생님 당신은 오로지 의무의식만 원칙만 따지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놓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에 따른 행위가 도덕적으로 정당화됨을 칸트 선생님은 간과하시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본 것 같은데 이제 여기까지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서양 윤리사상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